반갑습니다. 돈코트알입니다. 8월 7일 입추네요, 벌써. 입추 지금 금요일 12시 정도 됐고요. 코스피가 지금 보니까 마이너스 1.23%까지 갔다가 지금 87% 정도? 사실 오늘은 어제 좀 급락을 썼기 때문에 좀 반등이 좀 있어줘야 되는 그런 날이거든요. 왜냐면 8월 달 들어서 거래일이 4일 정도 있었는데, 5일 정도? 4일이죠, 4일. 4일 정도 있었는데, 매도 사이드카가 두 번, 매수 사이드카가 두 번, 그러니까 계속 퐁당퐁당 했었거든요. 그래서 어제 이제 매도 사이드카가 어이없게 있었고, 뭐 계속 어이없는 장이 지금 이어지고 있긴 하지만, 그래서 오늘은 조금 올라가야 되는 그런 타이밍인데, 쉽지가 않네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텐데, 하나 좀 이야기를 하자면은, 개인들 레버리지 이제 7월 31일부터 제한이 좀 들어갔잖아요. 그 뒤로부터 이 개인들이 두 배짜리를 잘 못 사고 디로 갔냐면 미국으로 가서 세 배짜리 레버리지 산다는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 뒤부터 매수 사이드카 두 번, 매도 사이드카 두 번 하면서 얘들도 작살이 났을 것 같아요. 그러면 그렇게 계속해서 교란이 해외 쪽에서부터 수급 쪽으로 교란이 있게 되면은 쉽지가 않죠. 이런 교란하는 세력들, 레버리지들이 싹 씨가 말라야 우리 장도 좀 변동성이 줄어들고 해외 쪽에서도 조금 더 신뢰를 가져가면서 이미 약간 좀 버렸다고 해야 되나? 좀 약간 이미지가 되게 안 좋아졌는데 이런 것들이 좀 어느 정도 정리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시간이 좀 더 필요한 그런 상황인 것 같고 아직까지도 개인들이 정신이 좀 못 차린 것 같아요. 대부분 이런 물량들은 개인들이니까 기관들은 보수적이기 때문에 이렇게 세 배짜리 이런 거 안 사거든요. 뭐 레버리지가 사실은 정부가 잘못한 건 맞는데 정부 입장도 있었어요. 왜냐면 5월달, 4월달만 하더라도 뭐 환율이 1,500원대까지 가면서 뭐 나라가 망한다는 그런 얘기도 굉장히 많기 때문에 환율이 이렇게 너무 올라가는 것도 사실 좋은 게 아니기 때문에 해외로의 약간 투기적인 그런 그 거래들, 사실 홍콩 쪽에 세 배짜리 레버리지 이런 것들을 사러 막 걔들이 수준 단위로 이제 홍콩을 가니까 그걸 막으려고 했던 것들이 있었는데 뭐 제가 그때 당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국내에서 이렇게 길을 열어주게 되면 이렇게 레버리지를 키우게 되면은 아무래도 접근성이 해외보다는 국내가 더 쉽기 때문에 해외 투자 안 하는 분들 상당히 많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또 해외 투자는 또 그 양도세 같은 그런 허들도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런 문제가 있는데 이제 국내에다가 이렇게 장을 열어주게 되면 완전히 이거는 강원랜드, 강원 카지노 뭐 이런 거 이런 거랑 비슷하기 때문에 열면 안 된다고 저도 그때 여러 번 얘기를 했는데 어쨌든 열었고 또 수많은 투기꾼들이 다쳤고 그렇게 된 상황이 됐고 그런데 이걸 꼭 국가 탓으로만 할 수는 없는 부분도 있어요. 왜냐면 어쨌든 우리가 성인이고 또 투자자라면 결국에는 투자에 대한 모든 판단이라든가 책임은 본인이 지는 거고 수익도 본인이 책임지는 거지. 수익 봤다고 어디다가 돈 내는 것도 아니고 손실 봤다고 해서 뭐 어떻게 누가 반가해 준 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모든 건 다 내 책임인데 레버리지를 쓰면서 나라 자체로도 경고를 줬죠. 그러면 이런 걸 투자하려면은 교육을 또 들어야 되고 뭐 대부분 교육을 안 들었겠지만 그냥 틀어놓고 받았겠지만 그런 절차가 분명히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결국에는 그런 룰들 위험에 대한 고지 이런 것들을 어긴 거거든요. 그리고 이게 국내에서 이렇게 막아 놓은 상태에서 또 이런 투자를 하던 사람들이 또 해외에 나가서 또 이런 걸 한다는 거는 국내에서 카지노를 막았는데 국내가 막혔으니까 해외 나가서 카지노를 또 하는 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주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저는 이제 이런 얘기도 했는데 나라가 2, 30% 정도 차이가 있고 잘못이 있고 그리고 개인도 7, 80% 정도 잘못이 있다. 전 그렇게 봅니다. 그래서 너무 제가 인기 있는 채널이 되려고 하면 진짜 개인들의 그런 편을 들어야 되죠. 왜냐면 이 채널은 대부분 개인들이 보지 기관들이나 외국인들이 보는 채널은 아니잖아요. 근데 우리가 한번 곱씹어 봐야 돼요. 여러분들 중에서 분명히 레버리지를 좋아하시고 하시고 또 다친 분들 계실 텐데 이번에 좀 쓴 약을 먹었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다시는 이제 그런데 발을 들이면 안 된다. 저 같은 경우는 교육도 듣지도 않았고 레버리지를 사본 적도 없어요. 이번 국장에서 뭐 전릭 이런 애들 왜 그러겠어요? 다 아니까 정말 그 개인들이든 어떤 투자자든 이 레버리지 상품들은 결국에는 손해를 많이 본다. 가만히 있어도 손해를 보고 가랑비에 옷 젖듯이 이제 손해를 보는 게 바로 이쪽인데 이거 저는 알기 때문에 안 한 거거든요. 지식이 있으니까 경험도 있으니까. 근데 이번에 참 안타까운 일이 터진 것 같고 일단 국장은 여전히 카지노 시장 같은 상황이에요. 왜냐면 저번 상한가 7월 30일 날 상한가장 17% 넘게 올랐던 그 시장에서도 레버리지 산 사람들이 굉장히 많았고 아니 30% 종목들이 올랐으면은 어느 정도 좀 이렇게 다음에는 좀 조정 있겠거나 차익 실현에 대한 그런 이런 생각들을 해야 될 텐데 그때 또 사서 들어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걸 보면은 진짜 카지노 시장
포모 시장 이게 맞는 거고, 또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진짜 이성이 정말 판단 작동하지 않는 그런 시장인 게 맞아요.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 우리는 좀 고통의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우리나라 국내적으로 볼 때는 레버리지가 좀 더 청산이 필요한 것 같다. 뭐 17조인가 15조까지 이제 시총이 늘어났었는데, 전익 그 레버리지 같은 경우는 통틀어서 4. 근데 이게 5조 정도로 원래대로 들어왔는데, 이게 제가 볼 때는 더 떨어져야 될 것 같아요. 아예 씨가 말라져야지 뭔가, 그래서 이제 시장에 대한 그런 영향력이 없어야지 이게 해결이 될 것 같지. 5조 정도면 충분하다? 이거는 또 아닌 것 같다. 그런 생각도 좀 드는 것 같고, 또 대외적으로 볼 때는 외국인들의 그런 문제가 있을 텐데, 외국인 문제는 제가 나중에 좀 얘기할게요. 아무튼 어제 그 목요일장은 좀 급락을 했었고, 참 이유가 알 수 없을 정도로 급락을 했었고, 또 오늘은 급락하고 나면 매도 사이드카가 터지게 되면 매수 사이드카가 또 터지는 그런 날이 돼야 되는데, 오늘은 지금 코스피가 아까 1.23% 정도 마이너스 갔다가 지금 0.8% 마이너스인데, 그리고 이제 전자 이런 애들은 보합이고, 다 보합인데 하이닉스가 4% 5% 마이너스 가다가 지금 뭐 전기도 한 플러스 1% 4%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직까지 투심이 완전히 회복이 안 된 것 같고, 지금 외국인도 초반엔 조금 매수한 것 같더니만 결국에는 매도로 좀 돌아섰습니다. 그래서 외국인들의 80조 원이 넘는 그 매물은 계속해서 하반기 내내 누를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매일매일의 그런 단기적인 움직임들은 좀 여러분들이 너무 스트레스를 받지 않았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들고, 어떤 기대라든가 이런 것들 낮춰야 돼요. 계속 유튜버들이 폭등한다라고 자꾸 얘기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진짜 마음이 더 포모를 자극하고, 어떻게 보면 또 그 좌절감을 또 증폭시키는 그런 게 있는데, 이런 거 내려놓고, 제가 저희 멤버십 분들한테 그 누구죠? 그 군사 전문가 샤를 이라는 분 있잖아요. 그런 영상을 한번 투척하면서 이런 거 보면 시간 잘 간다, 또 공부도 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여튼 가을 때까지는 몇 달 필요할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외국인들의 매물 이런 것들이 좀 사라지는 몇 달 정도는 더 필요하니까 그때까지 조금 그냥 가만히 있어라. 또 변동성이 엄청나게 큰 시장이기 때문에, 어떻게 뭔가 그 이럴 때 괜히 매수 매도 엇박 차기도 되게 쉽고, 엇박을 타게 되면은 정말 멘탈이 붕괴되거든요. 왜냐면 그 잘못하게 되면 결국에는 반대 포지션으로 그 시장이 반대 방향으로 나가는 거잖아요. 내 포지션을 반대로. 그러면 손실도 되게 크고, 또 포모라든가 남들은 벌고 있는데 나는 잃고 있으면 진짜 너무 저거 하잖아요. 완전 지금 좌절하게 되잖아요. 절망하게 되고. 그리고 이렇게 변동성이 클 때는 역시 레버리지는 죽음의 길로 가는 길이다. 거의 그 끝은 이 세상이 아닙니다. 뭐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변동성 장에서는 차트 안 맞습니다. 저번에도 차트에 대한 제가 얘기했는데, 어떤 분이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뭐 교수형인가 망치형인가 뭐 이런 그 차트가 오늘 나왔는데, 형 어떻게 보세요라고 했는데 안 맞습니다. 외국인들은 뭐 그런 거 신경 안 써요. 오늘 요즘에 외국인들이 약간 약간 엇박을 약간 홀짝홀짝 하더라고요. 어떤 날은 매수하고 어떤 날은 매도하는데, 그게 완전히 랜덤 워커예요. 랜덤 워커이기 때문에 차트 뭐 이런 거 그냥 깨버립니다. 걔들 지들 마음이고, 또 지금은 제가 8월 초 같은 경우에는 그 거래량도 별로 없고, 시장의 플레이어들이, 마켓 메이커들이 시장을 좀 떠나 있는 경우가 상당히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조금의 매수 매도만 있어도 엄청나게 변동이 커요. 근데 이 상황에서 이 차트 같은 게 정말 쉽게 잘 깨집니다.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뭐 평소만큼의 그런 거래량이라고 하더라도 퀀트 펀드들 이런 애들은 그냥 그 개인들이 그 어떤 차트에서 굉장히 기대감이라든가 뭐 절망감을 어떻게 느낀다는 걸 좀 잘 알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 그 개인들이 엄청난 바텀 락이다, 어떤 매몰 벽이다, 뭐 이런 것들을 상당히 신뢰를 하면서 매매한다는 걸 알기 때문에, 그걸 깨버릴 때 얘들 초과 수익을 얻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래서 차트를 이런 복잡한 상황에서, 랜덤워크 시장에서 차트를 믿는다는 건 진짜 비효율적이고 골로 가는 지름길이다. 외국인들은 상당히 매도를 오래 많이 했는데 180조 정도. 그리고 이제 8월달 들어서도 거의 6조 원 정도를 지금 매도를 한 상황이에요. 외국인들은 덩치가 상당히 큽니다. 외국인들은 뭐 7월달에 그 마켓캡, 패시브 펀드 뭐 이런 얘기도 있었지만, 기본적으로 제 그 덩치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지금 외국인들의 우리나라 시총 비중이 35% 정도 되거든요. 근데 평균적으로 볼 때는 한 30%, 31%뭐 정도, 초반 정도.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5천 뭐 3, 400조 원 정도 되는데, 여기서 한 뭐
그러니까 35%에서 30%대로 떨어진다고 하면 한 4% 정도 잡으면 거의 200조 원을 더 팔아야 되는 그런 상황인데, 근데 200조 원을 다 판다고 하면 이게 기간이 얼마나 걸리겠어요. 당장 시장에 다 팔 수도 없어요. 왜냐면 우리나라 시장이 그걸 다 받아줄 수 있을 만큼의 사이즈가 안 되기 때문에 거의 6개월에서 1년 정도 걸린다고 보는데, 사실 이 200조 원이라는 것도 러프하게 말씀드린 거고, 제가 이제 100조, 뭐 80조 이렇게 얘기 드린 것도 여러 가지 이제 펀드들의 마켓캡이라든가 아니면 액티브 펀드들의 성향 이런 것들을 다 감안을 해서 대략 이제 그 정도 보는 거죠. 러프하게. 그러니까 그 절대값도 되게 중요하긴 하지만 우리가 절대값 얘네들이 다 팔 건 아니니까 그 200조를 다 팔지는 모르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일단은 외국인들의 매도는 우리가 얼마큼일지 모르겠지만 매물은 확실하게 있다 이렇게 판단을 하시고 조금 시장을 눈높이를 좀 낮추고, 그러니까 눈높이를 낮춘다는 얘기보다는 그냥 기대를 좀 내려놓고 딴 거 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게 그런 거예요. 이렇게 외국인들의 천수답인 상황에서, 천수답 시장 상황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시장에 너무 기대를 하지 마시고, 아무튼 외국인들이 나갈 때까지 좀 기다려줘야 돼요. 얘들도 얼마나 나가고 싶겠어요. 번 게 굉장히 많으니까. 왜냐면 그 2000, 뭐 4, 500, 600에서부터 지금까지 2배 넘게 올라왔는데 2.5배 정도 올라왔나? 근데 그런 상황인데 얘들도 얼마나 팔고 나가고 싶겠습니까? 우리나라 시장을 이렇게 돈을 투자를 해서 파킹할 수 있는 그런 안정적인 시장으로 보지도 않고 그냥 트레이딩을 하는 그런 시장으로 보고 있는 것도 있고, 또 워낙 빠르게 올랐기 때문에 그러고 싶은 마음도 당연히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전술적으로 볼 때도 그거는 맞는 거긴 해요. 어느 정도 어떤 시장에서 초과 그 수익이 나게 되면은 어느 정도 비중을 줄여서 리스크 관리하는 거는 기관 투자자의 그런 기본적인 룰을 볼 때는 맞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런 외국인들의 그런 뭐라고 해야 되나, 그런 스탠스라고 해야 되나, 그런 룰을 조금 이해를 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리고 반도체를 우리가 커머디티라고 얘기를 하고 또 키로 단위로 이렇게 재서도 그 가격을 막 매기기도 하거든요. 되게 웃긴데, 그 커머디티라고 하는 게 가격 변화가 상당히 커요. 예를 들자면 우리가 제일 친숙한 게 커머디티로 보면 이제 유가를 볼 수가 있는데, 유가가 변동이 엄청나게 큰 걸 우리가 이번에 이란 전쟁을 통해서 많이 배웠잖아요. 그러니까 반도체도 마찬가지. 반도체 가격도 진짜 엄청난 게 작년 3월달, 4월달 이때 대비로 해서 지금 메모리 가격대 보면 10배씩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유가 생각해보세요. 유가가 변동성이 상당히 큰 커머디티인데, 전쟁 전 67불 갔다가 전쟁 초반 때 전쟁 탁 터졌을 때 114불이 갔었잖아요. 그 40불 정도밖에 안 올랐거든요. 뭐 65불, 뭐 2배, 100% 올랐다고 쳐봐요. 근데 반도체 가격은 거의 이제 1000%가 올랐기 때문에, 그래서 막 샌디스 같은 거 막 1000% 넘게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보게 되면 여러분 느끼셔야 돼요. 거의 커머디티고 진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앞으로 이익도 좋고 다 좋은데 이 커머디티라는 것의 가격 변화도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된다. 이런 접근을 저는 안 하고 있었는데 외국인들이 했었던 거고, 기관들 그리고 규모가 큰 애들, 보수적으로 투자하는 애들, 그렇기 때문에 먼저 발을 빼는 거고, 우리 같은 경우에는 일단 몇 년 정도 더그 텀이, 그러니까 쇼티지가 있기 때문에 저도 약간 어떻게 볼 때는 좀 당했다고 볼 수가 있는데, 조금 더 이익을 향유하자, 상승분이 향유하자 이렇게 봤다가 외국인들이 먼저 런하는 것 때문에 우리가 뒤통수 제대로 맞았는, 외국인들이 왜 나갔는지 우리가 한번 이해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지금도 계속해서 나가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되는 그런 부분이고, 저는 가능하면 빨리 외국인들이 나갔으면 좋겠어요. 나갈 애들은. 왜냐하면 이게 너무 오랫동안 계속 시장을 누르게 되면 뭐라고 해야 되나, 메모리의 그 골든 타임, 이때가 올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고점 때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때까지도 계속 팔고 있으면은 그러니까 빨리 매를 맞을 거면 빨리 매를 맞아서 나가려면 빨리 나가고, 뭐 그러면 이제 시장의 변동이 막 5천 초반 다시 또 갈 수도 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긴 하겠지만, 또 그것도 위험하네요. 또 레버리지를 낀 사람도 있을 거고, 또 신용으로 산 사람도 있으니까 진짜 그렇기 때문에 또 무선이 또 일어날 수도 있는 건데, 또 몰라요. 우리가 올해 진짜 예측하기 힘든 일들 너무 많이 겪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데, 아무튼 간에 외국인들은 그런 이유들 때문에 이렇게 빨리빨리 나가고 있다. 그리고 외국인들도 어떻게 볼 때는 작년 여름까지만 하더라도 모건 스탠리가 Winter is coming 하면서 시장에 대해서 완전 반대편의 그 이야기를 했었잖아요. 메모리 가격이 점점 더 빠지고 겨울이 올 것이다라고 했는데, 완전 반대 성향이, 반대 일이 이제 일어났고, 어떤 볼 때는 외국인도 잘 모르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한편 또 모건 스탠리가 장난친 것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일들이 예전에도 몇 번 있었으니까. 그 중심에 누구죠? 뭐 애널리스트인데 한국계 애널리스트가 또 있는 것도 있고, 정말 외국인들은 우리나라 시장을 정말 ATM기로 여기는 그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좀 드는 것도 있고, 아무튼 저는 걱정이 많이 돼요, 요즘 들어서. 왜냐면 디램 가격이 떨어지게 되면 우리나라 경제 어떻게 될까? 지금 디램 가격, 뭐 HBM 이게 엄청나게 가격이 뛰었기 때문에 지금 뭐 전닉 둘 다 막
수백조 원씩 그 이익이 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 밝은 측면 뒤에 어두운 부분들을 한번 생각해 보자는 얘기죠. 우리가 경쟁력이, 이 나머지 산업들에 대한 경쟁력이 사실 예전만큼 있지 않고, 또 시장 점유율도 점점점 이 중국 애들 때문에 줄어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런 상황에서 이제 차이나 포비아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으니까 더 설명드릴 필요 없긴 하지만, 지금 보면은 창신 메모리 750조 원, 800조 원대에서 계속해서 시총이 움직이고 있는 거는 안 빠져요. 상장하자마자 4배, 거의 5배 정도 올랐지만 안 빠지는 그런 상황이고, 또 여기서 유니트리가 이제 상장을 가을에 하게 되면 12조 원 정도. 얘는 좀 아직 돈을 제대로 못 벌기 때문에 좀 그 시총이 작고, 그에 비해서 그 양쯔 메모리 같은 경우에는 YTMC 얘네는 거의 73조 원 정도 이렇게 예상을 하는데, 또 상장하게 되면 100조 이상 되겠죠. 그러니까 계속해서 이 첨단 산업들이 계속해서 추격을 하고 있어요. 진짜 우리나라 시장이 전체 산업 자체가 추격을 상당히, 추격이라고 보기에는 이미 메모리 빼면은 사실 대부분 중국이 더 우리보다는 약간 기술적으로 시장을 그좀 우월한 그런 측면이 있고 뭐 많잖아요, 그렇죠? 기술적으로 떨어지다 하더라도 어떤 면에서 볼 때는 시장 점유율 자체는 이제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이제 중국이 다 가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반도체 가격 떨어지면 어떻게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 대책있습니까? 지금 우리나라 차 수입 시장도 지금 BYD가 랭킹 4위예요. 올해 제대로 런칭한 게 올해죠, 그렇죠? 근데 첫 해 이미 랭킹 4위가 됐고, 저번 영상에서 제가 편집하면서 왜 이렇게 얘가 한숨을 많이 쉬나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제 말하면서도 되게 한숨이 나오는데, 너무 우리나라 산업들 반도체도 솔직히 물 들어오니까 노젓는 그런 상황이 된 건데, 자동차라든가 다 지금 너무 안일하게 대처했다는 그런 측면도 좀 있는 거. 지금은 메모리라는 그런 산업이 워낙 밝다 보니까 그 뒤에 있는 그런 그림자가 잘 안 보인단 말이에요. 근데 결국은 이 밝은 해라는 거는 12시간 정도가 길면 이게 있다가 진단 말이에요. 지금 8월 지금 7일이니까 6월 23일이 저거잖아요. 하지. 지금 뭐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에는 마이크론 주가 보고 있으면은 좀 놀래요. 왜냐면 이 하이닉스보다 삼성전자보다 더 반도체 관련된 기술 자체라든가 점유율, 시장 지배력은 훨씬 낮은데도 불구하고 얘는 별로 많이 빠지긴 많이 빠졌는데, 얘는 그 전립 같은 걸 완전 후드로 치고 있는 상황이고, 마이크론은 버틴단 말이에요. 뭐냐면 이성적인 시장이라고 봐요. 미국 같은 경우에는 어떤 면에서 볼 때는 하이닉스 ADR도 이그 국장에 있는 본주보다 더 변동성이 제가 볼 때는 좀 작다는 느낌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보면은 확실히 이게 터가 되게 중요하다는 생각이 드는 거고. 그래서 하이닉스 ADR에 투자한 게 바보다라고 어떤 외국인들이 얘기했었고, 저도 사실 그렇게 생각했는데, 이 움직임을 보게 되면 미장에서 움직여야 되는, 그 세금 22% 낸다 하더라도 미장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구나, 그런 생각도 좀 들고, 제가 자꾸 우리나라 국장이 되게 이성적인 시장이라고 자꾸 말씀을 드리는데, 이성이 워크하는 그 작동하는 시장은 진짜 미국 시장이구나. 지금 신고가 가는 것도 신고가 가는 게 맞아요. 왜 맞냐면 이익이 너무 잘 나오고 있잖아요. 지금 EPS 성장률이 22%니까 미친 거거든요. 그 큰 시장, 큰 기업들이 이익이 미친 듯이 폭발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미래에 대한 대책도 투자도 엄청나게 가열차게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거는 우리나라 시장이 지금 반도체 때문에 어떻게 보면 운대가 맞아가지고 이렇게 폭발적으로 이익이 나는 거랑 좀 반대거든요. 우리가 미래에 대한 투자를 한다고 하면 보면 대부분 어디 가냐면 반도체 캐파 증설에 다 가 있지. 뭐 AI에 대한 그런 투자 이런 거 별로 없습니다.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우리나라 AI 데이터 센터가 거의 보면 원전 한 기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미국은 63기 수준이고, 중국도 35개 정도, 원전 35개 정도 수준. 그러니까 이 미래에 대한 투자는 결국에는 AI에 대한 투자인데, 이 투자의 갭이 너무 벌어져 있어서 이제는 따라갈 수가 없는 상황이 됐어요. 이게 이제는 그 싸움이라고 해야 되나, 이렇게 된 상황이 됐고, 그래서 미국 시장 같은 경우 진짜 이성적으로 워크하는 시장이다. 지금 저도 이제 미국 주식이 거의 50%, 지금 국장이 50% 정도인데, 잠깐 조금 이제 그 미장이 조금 올라왔는데 뭐 매일 바뀌니까. 근데 진짜 미국 시장은 그래서 교과서로 간다. 지금 금리가 4.6% 7% 미국 국채 금리가 10년물이. 근데 그렇게 미친 듯이 올라와 있는데도 불구하고 신고가를 치고 간다는 거는 정말 엄청나게 강력한 거예요. 강력한 거고, 만약에 이가 4.6, 4.5, 4.4로 내려오잖아요. 전쟁이 종료가 언제든지 뭐 종료가 된다는 가정하에서, 그러면 미국장 더 폭발합니다, 진짜. 이거는 확실하게 제가 얘기해 드릴 수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저도 이제 5월 달에 국장으로 10년 만에 복귀를 했는데,
이제 세제 혜택이 있으니까 5월달까지는 거의 100%니까 전 작년에 그 양도세 뭐 100% 이제 돌려준다고 하니까 돌아왔는데 이번 7월달부터는 그 리아 계좌 RIA 계좌 거기로 들어오는 자금이 줄고 오히려 반대로 유출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이 돈들이 어디로 가면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게 된 거죠. 이게 뭘 말하겠어요. 국장 안 되겠다. 사람들이 생각을 하는 거죠. 이런 추세가 계속 지속이 되게 되면은 결국에는 환율도 지금 단기적으로 원화가 상대적으로 상당히 강세가 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이것도 결국에는 약세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아요. 지금은 기관들이 약간 포모, 원화에 대한 포모가 있어서 원화 매도, 그 달러를 매도하고 원화를 사는 그런 추세에 있다가 지금 어느 정도 이제 정점을 좀 찍은 건가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런 상황에서 개인들이 또 다시 이렇게 미국 주식으로 달려가게 되면은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시 또 그러니까 그 환율을 그 자원을 수급에는 뭐 정부도 있을 것이고 한은도 있을 것이고 개입을 가끔씩 하니까 그리고 기관이라든가 개인 다 영향이 있습니다. 다 구성원들이에요. 근데 어쨌든 한쪽으로 쏠리는 쪽들이 강하게 되면 이 환율도 그쪽으로 쏠릴 수밖에 없는 거죠. 아무튼 이 언제쯤이면 제가 좀 긍정적인 아이콘으로 다시 돌아올 수 있을까 라는 생각이 드는데 비이성적인 세상을 이성적인 판단의 관점으로 판단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도 손 놓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예요. 물론 계속해서 시장 모니터링을 하지만 이런 시장에서 내가 계속 투자를 할 수 있을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볼 때, 교과서적으로 볼 때, 이익을 바탕으로 투자를 하게 되는데, 이렇게 후드려 치는 애들이 많으면, 외국인들이 올해 내내 시장을 누르게 되면, 그 사이에 미장은 전쟁은 점점점 끝나가는 측이 되겠죠. 왜냐면 11월 달에 중간선거도 있고, 그러면 결국엔 미장으로 다시 돌아가는 게, 미장은, 전쟁 끝나면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렇게, 프레임워크대로 간다면, 미장을 더 날아갈 수 있는 그런 여건이 있는 거고 참 골치가 아픈 참 머리 아픈 그런 상황이 됐고 뭐 저는 거의 본전 수준에서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 정도 수준에서 이제 끝내야 되는 건가 이런 생각도 사실 드는 거고 물론 당장 그런다는 건 아니에요. 근데 참 그런 걱정도 하게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미장으로 넘어가는 개인들이 어떤 면을 볼 때는 되게 스마트한 그런 부분도 있다. 그런 어느 정도 국장에서 작년부터 투자해서 버신 분들은 그 정도 벌었으면 적당히 먹고 100을 다 먹지 못하지만 한 6, 70% 정도 먹고 넘어가신 것도 굉장한 똑똑한 것 같다. 왜냐면 지금 달러도 되게 싸고 미장 종목들도 제가 볼 땐 싸다고 계속해서 말씀드렸는데 점점 이제 싼 영역에서 벗어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러면 7월달에 넘어가는 분들 되게 스마트한 분들이고 또 해외 투자를 하는 게 나쁜 거 아니에요. 왜냐면 당연히 해외 투자해서 거기서부터 이익을 내서 국내에서 어차피 소비는 국내에서 하니까 그건 굉장히 나라한테는 좋은 거라고 생각이 들고 그래서 저는 미장 투자하신 분들은 애국자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뭐 미장 투자를 굉장히 나라에서 맡고 있는데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좀 아닌 것 같고 수출 기업들의 경쟁력이 좀 떨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개인들이 해외 투자를 통해서 이익을 벌어들인 거는 일본이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왜냐면 일본은 매년 해외로부터 벌어들이는 그런 뭐 배당, 이자 그리고 부동산 그런 렌트로 해서 들어오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자본 수지가 400조 원이에요. 400조 원. 우리나라 1년 그 예산이 700조 원 정도 되고 올해 이제 800조 원 정도 반도체 기업들이 돈 잘 벌어가지고 800조 원 정도 되는데 이제 400조 원 정도가 일본은 그냥 가만히 앉아서 버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그게 되게 좋은 저희가 볼 때는 선순환이거든요. 왜냐면 삼성전자가 1년에 버는 돈이 잘 벌면 50조, 40조, 막 30조 이렇게 나가 지금 뭐 400조 원 뭐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랠리가 반도체 랠리가 언젠가 끝난단 말이에요. 끝나게 되면 LTA로 조금 길어진다고 하지만 끝나게 되면은 결국에는 또 우리가 어디서 먹거리를 찾아야 되나 보면은 자본 수지를 통해서 돈을 버는 그런 나라가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미국으로 나가는 돈 가지고 너무 나라에서 이렇게 막지 않았으면 좋겠다. 결국엔 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 거 아닙니까? 국장에서 깨먹은 것보다는 해외 투자해가지고 환율 좀 올라도 이렇게 좀 벌어들여서 좀 외화를 계속 벌어오는 게 정말 저는 자동차 만들어 수출해서 돈 벌어오는 것도 좋긴 하겠지만 둘 다 잘 벌으면 참 좋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은 뭐 약간 이야기가 옆으로 많이 샜는데 하여튼 더운 여름 아직 덥습니다. 서울은 정말 더울 텐데 잘 건강 이겨내시고요. 커피 한잔 하시면서 마누카콜 한잔 하시면서 건강을 잘 지키고 또 요즘 커피 많이 마시면 폴리페놀 때문에 그 암 발생률도 좀 낮춰준다고 하잖아요. 이게 국장 보고 있으면요 암 걸립니다. 암 걸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마누카콜로 면역 지키시고 커피로 항암하십시오. 예, 감사합니다. 또 제가 제 이름으로 출시된 커피가 나왔습니다. 진짜 좋은 커피고 알고 보니까 공정공약을 통해서 나온 커피다 보니까 가격이 상당히 저렴해요. 지금
뭐 폴바셋인가 테라로사 같이 좋은 커피도 1kg에 한 4만 원 정도 하는데 얘는 33,000원 배송비 포함해서 나와 있고, 또 중미에 있는 커피 같은 경우는 미국이라든가 유럽 기업들이 농장 운영하다 보니까 농약을 많이 치는데, 제가 이렇게 지금 선보여드리는 이 커피 같은 경우에는 그 아프리카 산지 비탈길 같은데 이런 데서 만들어지는 커피거든요. 그래서 재래식으로 만드는 그런 커피고, 또 디카페인 커피도 있습니다. 디카페인 커피는 원래 디카페인이라는 게 약을 쳐가지고 그 추출하잖아요. 그렇죠? 카페인을 빼내는 그런 프로세스를 많이 하는데, 얘네 같은 경우는 사탕수수를 이용해서 전통적인 방법으로 카페인을 추출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그 자세히는 모르겠는데 나중에 스터디하면 좀 설명 좀 들어볼게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해서 상당히 괜찮은 유기농 커피입니다. 유기농 같은 경우에는 마크를 받는데, 여기가 좀 작은 회사다 보니까 유기농 마크를 받으려면 돈이 상당히 많이 든대요. 그래서 마크는 못 받았지만 유기농 제품은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거품을 싹 뺀 가격으로, 요즘에 가성비가 상당히 중요한 시대가 됐잖아요. 그래서 이 커피도 많이 사랑해 주시고, 밖에서 마시는 커피도 다 좋은데 이 집에서 이 커피를 내려 마시게 되면, 특히 라떼로 마시게 되면 진짜 밖에서 커피 못 마십니다. 예. 오랜만에 마누카꿀 광고를 좀 하려고 하는데요. 제가 오이오 이거 먹다가 여행지 가서는 요 스틱을 갖고 와서 잘 먹었어요. 이게 제가 하루에 한 개씩 먹거든요. 특히 제 옆집이가 베트남에서 아주 시원한 물에서 수영을 하다가 한 4일, 5일 동안 약간 몸살 같은 게 걸렸었는데, 이거 먹어가면서 조금 이제 회복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 스틱형, 여행용 스틱형 상당히 제가 강추드리고요. 제가 12월 말에 좀 과식을 많이 했더니 위염이 조금 돌아왔는데, 위험해도 이게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아침에 일어나면 빈속에다가 꿀만 딱 이렇게 찍어가지고 먹은 다음에 천천히 체온으로 녹인 다음에 먹으래요. 먹으면 위에서 이제 코팅이 되면서 이 마누카 꿀이 이게 좀 약간 항염이라고 해야 되나? 염증에 상당히 탁월한 그런 효능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렇게 한번 했는데 한 3일 만에 위험도 이제 사라졌어요. 그래서 이것도 굉장히 좋은 것 같고, 확실히 염증에는 꿀이 상당히 좋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성분이 좀 높은 거, 약간 830, 1200도 한번 1200 살까 했는데, 일단은 830부터는 약간 약으로 쓰는 그런 게 좀 있다고 해가지고 830 사봤는데, 나중에 이제 괜찮으면 1200도 한번 사볼까 생각 중이고요. 그리고 요거는 이제 보내주셨어요. 샘플 하나 보내주셨는데, 뭐냐면 저도 처음 꺼냈는데 요거 스프레이입니다. 스프레이. 이게 프로폴리스 스프레이인데요. 옆지가 잘 쓰지 않을까 싶은데 달달한 뭔가 시원한 게 들어오네요. 그래서 감기, 요즘에 이제 한국 오니까 진짜 건조하고 춥고 이런데 감기 걸리시는 분들 많잖아요. 목도 안 좋고. 이거 한번 뿌려서 써보시면 상당히 좋을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추운 겨울 잘 보내시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